운명의 거북이 연못. 2023년 5월 24일 충청남도 보령시의 한적한 해안마을, 해원마을에서 기이한 실종 사건 하나가 평화롭던 시골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평생을 밭일과 거북이 연못을 돌보며 선하게 살아온 박태수 노인과 그의 아내 이순자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두 노부부의 시신은 그들이 애지중지 키우던 거북이 연못 바닥에서 발견되었고, 그들을 해한 범인은 바로 그들의 친아들이었다. 어째서 그 아들은 그토록 잔인한 짓을 저질렀을까? 오늘 이 이야기에서 나는 그 가족의 첫 번째 균열부터 연못 바닥에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들려주고자 한다. 박민준, 30대 초반의 선비 같은 외모를 한 청년. 그는 박노인 부부의 유일한 아들이었다. 그는 부모님이 마련해준 깔끔한 단층 주택에서 늙은 부모님과 가족 모두가 보물처럼 아끼는 관상용 거북이들과 함께 살았다. 그날 아침에도 그는 여느 때처럼 거북이에게 먹이를 주었고 이웃들에게 공손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 누구도 그 효심 깊고 착해 보이는 모습 아래 끔찍한 범죄를 숨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옆집 최 씨, 아주머니가 나물이 담긴 소쿠리를 들고 지나가다 그를 불렀다. 민준아, 오늘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거북이 밥 주러 안 나오시니?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아, 최 씨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부모님은 오대산절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한 달 정도 마음 좀 비우고 가족의 평안을 빌고 오신다고요. 그는 처마 밑에 노인 옷 가방을 가리키며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네, 제가 아침 일찍 짐을 챙겨드렸어요. 어머니께서 거북이들 잘 돌보라고 신신당부하셨고요. 막힘도 없고 더듬거림도 없는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대답이었다. 그때 그의 눈은 마치 부모님을 대신해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다는 듯 맑고 투명하게 빛났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 때문에 모든 이웃들은 그의 말을 완전히 믿었다. 박노인 부부가 정말로 먼 길을 떠났다고, 그리고 박민주는 여전히 그들이 알던 착한 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최 씨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래, 그것도 좋지. 노년의 바람도 쐬고 집에 있는 동안 조심하거라. 그렇게 연극은 시작되었다. 민주는 계속해서 효심 깊고 사려 깊은 아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는 거북이들을 돌보고 집을 청소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 사오라고 하셨다며 이웃집에 떡과 과일을 돌리기까지 했다. 그의 모든 몸짓과 말 한마디는 모든 사람의 눈을 가리기 위해 만들어진 연극의 소품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늘 툇마루에 앉아 거북이들에게 일일이 채소를 먹여주던 박노인 부부가 지금 오대산 어느 곳에도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민준이 서 있는 곳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차갑고 고요하게 누워 있었다. 집 뒤의 작은 연못,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느릿느릿 헤엄치는 거북이들을 바라보던 행복한 오후의 추억이 깃든 그곳이 이제는 천인 공노할 범죄의 유일한 목격자가 되어 있었다. 그 범죄는 완벽한 거짓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연극이 그렇듯 아무리 공들여 준비했다 해도 조만간 첫 번째 균열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웃들은 겉모습만 볼 수 있었지만 가족은 위선자가 결코 숨길 수 없는 것들을 꿰뚫어 보았다. 박태수 노인의 막내 여동생인 박미경 씨. 그녀는 할 말은 하고야 많은 강단 있는 여성이었다. 며칠째 오빠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자 그녀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그날 아침 그녀는 아침밥도 거른 채 서둘러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가족의 직감은 결코 틀리는 법이 없었다. 미경 씨는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섰고 낙엽을 쓸고 있는 민준을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엄했고 눈빛은 탐색적이었다. 민준아, 오빠랑 새언니 어디 갔니? 왜 전화를 몇 번이나 해도 안 받아? 민준은 잠시 멈칫했다. 순간적으로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미 외운 듯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아, 고모. 부모님은 오대산절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쪽은 전파가 약해서 아마 전화가 안 터지나 봐요. 그는 고모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사소한 디테일이었지만 수십 년을 오빠 부부와 함께 살아온 그녀에게는 그것이 이상한 징후였다. 민주는 아주 유창하게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다. 마치 고모의 눈을 마주치면 모든 것이 발가벗겨질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녀의 예감은 맞았다. 미경 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목소리를 높였다. 절에 한 달이나 가면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었다고?
오빠랑 새언니가 언제부터 그렇게 기별도 없이 떠났니? 평생 산 한 번 안 오르던 사람들인데 네 아빠는 관절염 때문에 계단 하나 오르기도 힘들어. 고모한테 거짓말할 생각 마라. 민주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빗자루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니에요. 고모. 아버지가 그냥 마음 편히 바람 좀 쐬고 싶다고 하셔서. 별일 아니에요. 바로 이때 연극의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났다. 늘 외부인에게만 거짓말을 하던 민준이 자신의 부모를 가장 잘 아는 사람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미경 씨는 자신의 오빠 부부가 얼마나 신중한 사람들인지 잘 알았다. 한 달은커녕 하룻밤 외박을 해도 꼭 그녀에게 연락하던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몇 년째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오빠가 오대산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듣자마자 터무니없게 들렸다. 미경 씨는 그의 말을 끊었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하고 거의 명령에 가까운 어조였다. 변명은 그만둬라. 지난주에 새언니가 나한테 전화해서 내 빚 갚을 땅 팔아달라고 조르는 것 때문에 울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사라져?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말해. 지금 당장 오빠랑 연락 안 되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다. 민주는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다가가 고모의 팔을 붙잡으려 애쓰며 더듬거렸다. 고모, 자 잠깐만요. 제가 다시 전화해 볼게요. 어머니가 분명히 미경 씨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필요 없어. 난 바로 신고하러 갈 테니 넌 여기서 경찰이나 기다려.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이 애써 쌓아 올린 장막이 깊게 찢어졌음을 깨달았다. 고모는 달콤한 말을 쉽게 믿어주는 옆집 아주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이었고 그녀의 의심은 그가 공들여 만든 완벽한 위장에 꽂힌 첫 번째 비수였다. 이때부터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고 한때 부모의 자랑이었던 민준이라는 이름은 곧 용의자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될 운명이었다. 그날 오후 보령경찰서 형사팀이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팀을 이끈 사람은 범죄 심리파악 능력으로 명성이 자자한 베테랑 수사관 김진철 총경이었다. 사이렌도 요란한 움직임도 없이 그는 조용히 팀원들과 함께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던 마을 끝자락의 단층 주택으로 향했다. 민주는 평온한 표정, 옅은 미소, 그리고 익숙한 차분한 태도로 그들을 맞았다. 그는 물을 내어주고 의자를 권하며 모범적인 집주인처럼 대화를 나누었다. 어떤 비정상적인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부모님께서는 아직 안 돌아오셨습니까? 김 총경이 물었다. 그의 시선은 두 개의 향이 오래전에 꺼진 깨끗한 제사상에 머물렀다. 네, 아직요. 민준이 답했다. 오대산절에서 한동안 머무신다고 하셨습니다. 매년 그렇게 며칠씩 다녀오시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셨어요. 이번엔 좀 오래 계시네요. 아마 곧 백중박종이라 그런가 봅니다. 김 총경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반박하지도 다그치지도 않았다. 거의 20년간 사건을 해결해 오면서 그는 거짓말에 능숙한 자들은 신문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침묵의 순간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는 마당으로 나가 천천히 집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평소보다 더 정돈되어 있었다. 마당은 막 물청소를 한 듯했고 뒤편 복도에서는 희미한 락스 냄새가 났다. 대야 안에는 물이 고인 걸레가 놓여 있었다. 혼자 지낸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가 돌아와서 물었다. 네, 한 열을 넘은 것 같습니다. 매일 이렇게 청소합니까? 네, 형사님. 집에 혼자 있으니 시간도 많고 해서 깨끗하게 쓸고 닦고 있습니다. 민주는 막힘없이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약간 흔들렸다. 보통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었다. 하지만 김 총경에게 그것은 첫 번째 신호였다. 그는 더 묻지 않고 집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세면대를 지나갈 때 그는 잠시 멈칫했다. 팻마루 계단에서 연못 가장자리 근처까지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끌고 간 듯한 긴 극힌 자국이 있었다. 꽤 깨끗하게 닦아냈지만 시멘트 바닥에는 여전히 다른 색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조용히 걸음으로 거리를 측정했다. 민주는 그때 툇마루에 서서 연못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총경이 허리를 숙였을 때 스쳐 지나간 그의 찰나의 시선은 거짓에 익숙한 수사관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김 총경은 돌아와 민준을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주에 이웃들이 집에서 땅 문제로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던데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민준은 몸을 곧게 펴고 거의 즉각적으로 대답했다. 별로 심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형사님. 아버지가 연세가 드셔서 가끔 욱하십니다.
제가 뒤뜰 땅을 팔면 빚을 좀 덜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몇 마디 꾸짖으시고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전히 익숙한 말투였다. 차분하고 유창했지만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김총경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무나도 똑바로, 마치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고 주장하려는 듯이. 하지만 바로 그 두려움 없는 태도가 부자연스러웠다. 죄 없는 사람은 다그침을 받으면 당황하고 의심을 받으면 더듬거리기 마련이다. 반면 준비된 자는 암기한 것처럼 술술 대답한다.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을 수없이 해결해온 김총경은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말의 유창함은 종종 심리적 균열을 덮는 얇은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그 자리에서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지만 연못 앞에 멈춰서서 오랫동안 침묵했다. 거북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고 몇 마리는 한쪽 구석에 모여 있었다. 그곳의 물은 다른 곳보다 더 탁했고 수면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감이 형성되었다. 증거나 논리가 아닌 인간이 범죄를 숨기려는 방식을 너무나 잘 아는 자의 직감이었다. 그는 즉시 말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부터 집 뒤의 연못은 더 이상 평범한 장식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문의 중심, 벗겨지기를 기다리는 죽음의 침묵이 내려앉은 공간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수사팀은 집 뒤편 구역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 김총경은 뒷문에서 연못까지의 모든 통로를 다시 샅샅이 살피고 툇마루에서 물가까지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했다. 동시에 벽, 기둥 및 처마 아래 등 보통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위치를 꼼꼼히 확인했다. 혈흔도, 낯선 물건의 흔적도, 침입의 흔적도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깨끗했다. 김총경은 천천히 연못가로 걸어갔다. 그는 별말 없이 쇠막대기로 북서쪽 구석, 최근 며칠간 거북이들이 유독 많이 모여드는 경향을 보인 곳에 물을 부드럽게 휘저었다. 한 젊은 형사가 그 광경을 보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이웃인 김영감님을 불렀다. 그는 몇 년 전 박노인을 도와 연못의 인공바위를 수리한 적이 있었다. 어르신, 원래 거북이들이 저렇게 한 곳에 모여서 헤엄치곤 했습니까? 김영감님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아니, 전에는 골고루 흩어져 다녔지. 거북이들이 순해서 누가 먹이를 줘도 다가왔거든. 그런데 며칠 전부터 보니 자꾸 저 서쪽 구석에만 뱅뱅 돌더라고. 이상한 건 그쪽 물이 왜 그런지 계속 탁하고 어떨 땐 죽은 흙냄새처럼 비릿한 냄새도 나더라고. 난 거북이들이 밑에서 뭘 파헤치나 했지. 다른 형사가 그 내용을 기록했고 팀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한 젊은 경찰관이 민준의 요청에 따라 연못물을 교체하는 임무를 맡았다. 민준이 물이 오염된 것 같다고 불평했기 때문이다. 그가 양동이로 물을 퍼올리자 깊은 곳의 물에서 거품이 일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기포들이 떠오르며 역한 냄새가 순식간에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는 손을 멈추고 팀장에게 보고했다. 현장에서 즉시 회의가 열렸다. 바닥에 부패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형사가 작게 말했다. 동물 사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가 가설을 제시했지만 거북이들의 반응과 지속되는 탁수 현상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김총경은 조용히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그는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민준에게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시선은 의자에 기댄 채 창밖 연못을 바라보는 청년의 얼굴에 정확히 멎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두 손은 서로 굳게 깍지를 끼고 있었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왼손 등을 계속해서 문지르고 있었다. 그것은 심리가 극도로 긴장될 때만 나타나는 통제불능의 몸짓이었다. 김총경이 나지막이 물었다. 거북이 먹이는 자주 줍니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침 저녁으로요. 부모님께서 신신당부하셨어요. 거북이가 부모님의 낙이라고요. 며칠째 연못물이 왜 계속 탁한지 압니까?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당혹스러운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졌다. 글쎄요, 날씨 때문이 아닐까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의 호흡은 눈에 띄게 변했다. 수사팀은 수생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인근 대학의 한 교수가 물 샘플을 검사하기 위해 초빙되었다. 신속한 검사 후 그는 짧게 말했다. 바닥에 큰 동물 사체가 부패하고 있지 않다면 물이 이런 식으로 탁해질 수 없습니다. 특히 한 고정된 지점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날 밤 연못의 물을 모두 빼내라는 명령이 승인되었다.
민주는 회의 내내 침묵했다. 반대도 동의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졌고 눈은 퀭했으며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두 손은 바지 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언가를 숨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무엇이 드러날지 똑똑히 알면서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자의 모습이었다. 민주는 집안의 외아들로 어릴 때부터 박 노인 부부의 유일한 자랑거리였다. 이 마을에서 박 노인이 아들 학교 이야기를 마치 영웅의 전기를 읽듯 읊조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 씨 부인은 항상 지갑에 아들 사진을 넣고 다녔다. 누가 물어보기만 하면 꺼내서 자랑했다. 아들의 옛 성적표며 담임 선생님 칭찬까지. 민주는 실제로 공부를 잘했다. 중학생 때는 도 대회에 뽑히기도 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우등생이었다. 하지만 그 후 어찌된 일인지 성적은 점점 떨어졌고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자퇴했다. 가족은 이 사실을 숨기고 사업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둘러댔다. 처음에는 중고 휴대폰 판매, 그 후에는 카페 운영, 그리고는 자본을 모아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들었다. 모두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큰 돈을 번다는 사업 모델들이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주목할 점은 그가 결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업이 망할 때마다 그는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다거나 시장 운이 없었다는 핑계를 댔다. 결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항상 변명거리를 찾은 뒤 부모에게 돌아와 자금을 요청했다. 박노인 부부는 아들을 아꼈다. 맹목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남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친구들은 성공했는데 자신은 빈털털이라는 생각에 위축될까 봐 두려워하는 조용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점차 민준이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처음에는 민준이 친구들에게 가난하다고 놀림받는다며 울자 부부는 낡은 차를 팔았다. 다음에는 아들의 창업 자금이라며 논 일부를 팔았다. 그리고 그 후 민준이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빚더미에 앉았을 때 또 한 번 이 씨 부인은 울었고 박 노인은 불같이 화를 냈지만 결국에는 돈을 꺼내주었다. 여러 번 이용당한 사랑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방임이 되어 있었다. 그날 아침 대용량 펌프가 도착했다. 수사팀은 주민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연못 주변에 가림막을 치기 시작했다. 몇몇 대원들은 물을 빼는 과정에서 거북이들이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임시 수조로 옮겼다. 민주는 마당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준비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말도 반대도 뚜렷한 감정 표현도 하지 않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불면으로 눈은 움푹 패어 있었다. 두 팔을 무릎에 올린 채 손가락들은 서로를 놓지 않고 꽉 쥐고 있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연못 바닥에 진흙이 서서히 드러났다. 처음에는 자갈, 썩은 나무뿌리, 몇 개의 돌멩이가 보였다. 그러다 미세한 기포들이 보글거리며 떠올랐고 함께 올라온 지독한 비린내가 코를 찔러 모두가 숨을 참아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전에 거북이들이 자주 모여들던 북서쪽 구석에서 끈적한 진흙층 아래에서 어떤 물체가 떠올랐다. 그것은 색이 거무튀튀해진 남학신 한 짝이었다. 이 씨 부인이 평소 집 주변에서 신던 바로 그 소박한 모양이었다. 한 대원이 즉시 긴 집게를 사용해 그 물체를 조심스럽게 알루미늄 대야로 옮겼다. 팀 전체가 몇 초간 숨을 죽였다. 연못 바닥에서 인간 생활의 흔적이 확인된 첫 번째 증거였고 누구도 그곳에 남학신을 숨길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정오가 되어 물이 완전히 빠지고 진흙을 걷어내자 가장 끔찍한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대원이 연못 구석 근처에 진흙을 긁어내다 단단한 물체에 부딪혔다. 처음에는 돌인 줄 알았지만 조심스럽게 파내자 꽈배기 모양으로 엮인 나일론, 그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물 매듭에 묶인 돌덩이, 그물이 거치자 숨이 멎을 듯한 악취가 터져나왔다. 두구의 시신은 어망에 단단히 감겨 있었고 양 끝은 큰 돌 2개로 고정되어 있었다. 시신이 입고 있는 옷은 그대로였다. 이 씨 부인이 평소 집에서 입던 옷과 목 부분이 해지고 세월에 따라 색이 바랜 박노인의 낡은 티셔츠였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지만 머리 모양, 치아 구조, 체형 등 신원 확인 특징들은 유족이 제공한 정보와 모두 일치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아무도 감히 민준을 쳐다보지 못했지만 모두가 진실이 떠올랐다는 것을, 더 이상 그 누구도 그것을 진흙 바닥 아래에 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은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연못 쪽을 바라보았다. 현장 주위에 가림막이 쳐지고 시신이 법의학센터로 이송되기 위해 차에 실릴 때
그는 비로소 가볍게 몸을 떨었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그 순간 모든 위장, 모든 시나리오, 모든 계산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감히 따라 쳐다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가림막 밖으로 모여든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거북이들이 한 곳에 모인 게 저것 때문이었어, 세상에. 부모님이 저렇게 아꼈는데 저놈이 어떻게 저런 짓을, 그리고 아마도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체포된다는 사실도 주변의 증오에 찬 시선도 아니었을 것이다. 바로 그 거북이 떼였다. 부모님이 피부치처럼 아끼던 그 온순한 동물들이 사람들을 진실 가까이로 이끈 존재라는 사실이었다. 그 진실은 누구의 설명도 누구의 자백도 필요 없었다. 그것은 진흙에 물의 연못바닥에 스며들어 있다가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떠올랐다. 마치 그 땅조차도 그런 죄악을 품을 수 없다는 듯이.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다. 더 이상 절에 기도하러 갔다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없었다. 더 이상 민준을 효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용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작은 마을이 결코 잊지 못할 비극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경찰서에서 조사는 늦은 오후에 시작되었다. 민준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조사실로 이끌려 들어왔다. 저항도 회피도 없었다. 그는 의자에 앉았고 시선은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았으며 등은 기대지 않았다. 두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지만 마치 스스로를 옥죄려는 듯 항상 오므리고 있었다. 처음 민준은 침묵을 지켰다. 연못 아래의 두 시신에 대해 묻자 그는 고개를 저을 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모든 질문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했다. 감정도 반응도 없었다. 수사관이 현장에서 수습된 남학신과 함께 박 노인의 해진 어깨가 찍힌 사진을 증거물로 내밀었을 때 그는 비로소 떨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내면의 혼란이었다. 왜? 수사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왜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에게 그런 짓을 한 겁니까? 그 질문은 추가 증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남아있을지 모를 유일한 인간성, 즉 양심을 직접 겨냥한 것이었다.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달싹였고 목구멍은 며칠 동안 숨을 쉬지 않은 것처럼 바싹 말라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순간 그는 입을 열었다. 제가 빌었어요. 무릎 꿇고 그 땅 팔아달라고 부모님께 빌었는데 부모님은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절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셨어요. 처음에는 목구멍에서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뒤로 갈수록 그는 억눌렸던 모든 것을 토해내듯 소리쳤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문 앞까지 찾아왔고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전 그냥 약간의 돈이 필요했을 뿐인데. 그런데 아버지는 절 한심한 놈이라고 욕했어요. 어머니는 저랑 연을 끊겠다고 하셨고요.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절 이해해주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기록을 하던 수사관도 조용히 앉아 종이 위에서 펜을 멈췄다. 민주는 분노와 절망의 경계를 넘나드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갔을 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거절하셨고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까지 하셨어요. 전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전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는 말을 멈추고 목이 메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소리치시는 순간 저는 겁에 질려 나무 몽둥이를 집어들었어요. 그냥 위협만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바로 쓰러지셨어요. 어머니가 그걸 보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셨고 그리고 전 이성을 잃었어요. 거기까지 말한 그는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다. 더 이상의 논리도 변명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이기심과 비겁함에 의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한 인간의 끊어지는 숨소리만 남았을 뿐이었다. 조사 과정 내내 그는 단 한 번도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 부모님의 시신이 어떻게 안치되었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더 이상 길이 없었어요. 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 말들은 언뜻 들으면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의 하소연처럼 들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참회의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의 뒤늦은 구조 요청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민준의 마음속에서 죄의 시작은 항상 다른 사람이었다. 자신을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은 부모, 기회를 주지 않은 사회, 자신을 무시한 친구들, 그리고 목을 조여오는 빚,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발각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 서게 되어서야 그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것은 뉘우침에서 비롯된 자백이 아니라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나온 자백이었다. 그날 밤 하늘은 달도 바람도 없이 무더웠다. 시골 마을 한가운데에 자리한 작은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비극이 싹트고 있었다. 민주는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돌아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발은 후들거렸다. 주머니 속에는 채권자로부터 온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내일 아침까지 돈 없으면 각오해라. 그날 종일 그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고 오토바이까지 팔려고 내놓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집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여전히 어머니가 한 번 더 자신을 구해주리라 생각했다. 잘 구슬리기만 한다면. 문이 열리자 집안에는 박 노인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불은 켜져 있었고 그의 눈은 가계부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씨 부인은 해먹에 누워 부채질을 하며 눈을 감고 있었다. 민주는 인사도 없이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를 끌어당겨 앉더니 바로 본론을 꺼냈다. 돈 필요해요. 내일 아침까지 급해요. 박 노인은 그를 쳐다보았다. 얼굴이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또 빚이냐? 민주는 대답하지 않고 이미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약속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 노인은 펜을 내려놓고 손을 깍지 낀 채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이란 건 없다. 해먹에 있던 이씨 부인이 일어나 입을 열려 했지만 박 노인이 손을 들어 막았다. 내가 말했지. 뒤뜰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이라 팔 수 없다고. 네가 벌써 몇 번이나 집안을 망쳐놨는데 이제는 온 가족을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려는 거냐? 민주는 두 손을 꽉 쥐었다. 눈이 붉어졌다. 아버지는 이제 저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박 노인은 책상을 내리쳤다.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멈춰야 하는 거다. 스스로 일어설 줄 모르는 아들을 평생 먹여 살릴 수는 없어. 굶어 죽을지언정 네 도박빚 갚으라고 땅은 안 판다. 그 말은 민준의 머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이씨 부인 쪽으로 돌아섰다. 어머니, 아버지 좀 설득해 주세요. 제발요 어머니. 이씨 부인은 더듬거렸다. 아가 엄마가 네 아버지가 고집 센 건 알지만 그렇게 소리 지르지는 마라. 민주는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요. 저 죽어요. 그놈들이 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박 노인은 고개를 돌렸다. 그는 일어나며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내게 아주 질렸다. 어디든 가버려라.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고 생각할 테니. 바로 그 순간 민주는 돌처럼 굳어버렸다. 평생을 부모의 보호막 아래에서 살아온 그였다. 실패할 때마다 구해줄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절망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죽이겠다는 협박, 비웃음 소리,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될 모습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눈앞에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아닌 자신의 살기를 막는 마지막 벽이 된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부엌 구석에 세워진 나무 몽둥이를 보았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고 아무도 막지 않았다. 그 찰나의 순간 그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막다른 길에 몰린 한 마리의 짐승이었다. 그는 몽둥이를 집어들고 박 노인의 등 뒤로 빠르게 다가갔다. 강한 타격에 아버지는 쓰러졌다. 이씨 부인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는 돌아섰고 여전히 몽둥이를 쥔 손은 본능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 후의 모든 것은 그의 기억 속에서 흐릿했다. 타일 바닥에 번지는 피, 점점 잦아드는 숨소리, 연못 아래에서 거북이가 물을 치는 희미한 소리. 약 30분 후 피로 가득한 집 한가운데에 서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 때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숨겨야 한다. 깨끗이 치워야 한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 그는 부모님의 시신을 집 뒤편으로 끌고 가 낡은 어망으로 묶고 돌덩이 몇 개를 더 넣어 천천히 연못으로 밀어 넣었다. 그 후 그는 솔로 바닥의 핏자국을 깨끗이 닦아내고 옷을 갈아입고 걸레를 빨고 빗독촉 문서를 태우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거북이에게 먹이를 주고 최씨 아주머니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연극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했더라도 그는 연못 아래의 거북이들, 아무 생각 없는 그 동물들이 침묵을 지키지 않을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민준에 대한 재판은 6월 중순의 어느 아침에 열렸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 온 사람들까지 찾아왔다. 모두가 평화로운 시골 마을을 뒤흔든 이야기의 결말을 직접 보고 싶어 했다. 민주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뺨은 움푹 패였으며
피부는 창백했다. 한때 박노인 부부의 자랑이었던 그는 이제 피고인석에 서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있었다. 서기가 공소장을 낭독할 때 법정 안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낭독하는 목소리는 단조로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가족에 대한 작은 믿음이라도 간직한 사람들의 심장을 베는 칼날 같았다. 범행 과정 전체, 진술, 증거물, 법의학적 결론이 모든 세부 사항까지 일치했다. 민주는 죄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감형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곳에 부동자세로 서서 마치 자신의 운명을 세상의 심판에 맡긴 듯했다. 박노인의 여동생 미경 씨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재판 내내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얼굴은 돌처럼 차가웠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다. 증인으로 불려 나왔을 때 그녀는 단 한마디만 했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혈육이 사람을 죽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돌려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눈빛에는 증오도 고통도 없었다. 마치 오래전에 죽은 사람을 마주한 듯한 허탈함과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선고 시간이 되자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히 중대하며 자신을 낳고 기른 부모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고 시기적절한 뉘우침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정교한 시나리오를 꾸몄다고 판단했다. 죄명은 존속살 해제로 확정되었다. 형량은 사형.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박수 소리도 욕설도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흘렀다. 큰 폭풍이 지나간 후의 여진처럼 차가운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민준조차도 반응이 없었다. 그는 다른 피고인들처럼 울부짖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숨을 내쉬었다. 마치 생명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처럼 가벼운 한숨이었다. 재판 후 박노인 부부가 살던 깔끔한 집은 폐가로 방치되었다. 아무도 감히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았다. 거북이 연못은 시청에서 메워버렸다. 위생 문제도 있었지만 두 불쌍한 사람의 시신이 묻혔던 곳을 지나다니고 싶어하는 주민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해질녘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메워진 땅 밑에서 물을 젓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감히 부정하지도 못했다. 그 연못은 끔찍한 범죄를 목격했고 그 희생자는 부모였으며 범인은 바로 친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곳을 운명의 거북이 연못이라 불렀다. 아무도 더 이상 거북이를 키우지 않았고 아무도 예전처럼 박신의 아들 참 착해, 순해, 공부 잘해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직 작은 마을에 구전되는 싸늘한 교훈만이 남았다. 잘못된 사랑은 사람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마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어떤 자식은 주면 줄수록 인간성을 잃어간다는 것. 그리고 어떤 판결은 법정이 필요 없다는 것.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미 마음속으로 선고했기 때문이다. 연못에서 거품이 올라오던 그 밤부터 민준의 마지막 숨소리 하나하나까지